네, 약물 대사 동태학 관련해서 우리가 신약 개발에서 이 약물 대사 또는 약물 상호작용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엔자임 키네틱스까지 조금 하다가 마쳤던 것 같은데요. 엔자임 키네틱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엔자임 키네틱스는 우리가 어떤 약물 A라는 약물이 어떤 뭐 B라는 대사물로 어떤 뭐 CYP 3A에 의해서 대사가 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이렇게 대사가 되는데 어떠한 특성에 의해서 대사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엔자임 키네틱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엔자임 키네틱스라고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Y축을 속도로 우리가 표시를 하고 그리고 X축을 어떤 그 효소에 대한 기질의 농도로 해서 농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이 생성물이 B가 생성되는 속도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와 같이 하이퍼볼릭한 그리고 세츄레이션을 보이는 키네틱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전형적인 엔자임 키네틱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미카엘레스 멘텐 키네틱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미카엘레스 멘텐 키네틱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전형적인 하이퍼볼릭한 세츄레이션을 보이는 건데 실제 이것이 뭐 미카엘레스 멘텐 키네틱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이 그림을 보고는 좀 정확하게 구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래프를 조금 변화를 시켜서 그죠? 에디 합스티 우리가 에디 합스티 플랫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디 합스티 플랫을 그리게 되는데 에디 합스티 플랫 같은 경우는 y축은 V로 속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x축은 속도를 기질의 농도로 나누어 주는 거죠. 그렇게 나누어 주고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와 같이 직선식을 얻게 되면은 직선식을 얻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전형적인 미카엘레스 멘텐 키네틱 또는 티피컬한 하이퍼볼릭한 세츄레이션을 보이는 키네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엔자임 키네틱스 연구를 할까 생각하게 되면은 실제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이 Vmax 그죠? 세츄레이션이 되니까 어느 정도 이상에서는 속도가 증가하지 않겠죠. 그죠? 이걸 우리가 맥시멈 벨로시티라고 이야기를 해요. Vmax를 알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 이 Vmax의 2분의 1 되는 지점에 해당하는 이 기질 농도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Km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K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Km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값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엔자임 키네틱스 연구를 수행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티피컬한 엔자임 키네틱스가 아닌 에이티피컬한 전형적이지 않은 좀 다른 키네틱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와 같은 경우가 이 B와 같은 경우 또는 C와 같은 경우 D와 같은 경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B와 같은 경우는 바이페이직한 세츄레이션을 보인다라고 해요.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한번 세츄레이션이 보이고 그죠? 약간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부분에 가서 세츄레이션이 보이는 우리가 바이페이직한 세츄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뭐 티피컬한 거하고 바이페이직한 거하고 실제 구별이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두 개가 좀 다르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 실험 결과를 얻어 가지고서 그려보게 되면은 이 A하고 B가 구별이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에디 합스티 플러스를 그리게 되면은 완전히 구별이 가게 됩니다. 에디 합스티 플러스로 우리가 x축을 속도를 기질의 농도로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해서 플러스를 그리게 되면은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전행적인 반비례하는 그래프다, 그죠? 이와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결국은 이건 어떤 거냐 하면은 이와 같은 키네틱스를 보이는 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와 같은 키네틱스를 보이는 게 하나가 있는,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바이페이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경우 대부분이 한 가지 효소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투 엔자임이, 두 가지 엔자임이 이 비의 형성에 관여하고 있을 때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오기도 해요. 또는 한 가지 엔자임이 관여하더라도 13A와 같이 13A 같은 경우는 액티브 사이트의 면적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13A 같은 경우는 엔자임 액티브 사이트가 이렇게 하나, 두 개 또는 세 개, 이렇게 3개 이상이 존재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액티브 사이트에 두 군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두 군데 다 이 A가 바인딩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바이페이직한 커브가 얻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액티베이션을 보이는 키네틱스가 있어요. 역시 우리가 MN 플러스를 그리게 되면은 액티베이션 뭐 이렇게 그려지는데, 역시 이거 같은 경우도 하이퍼볼릭한 세츄레이션하고 그 구별을 잘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역시 에디 합스티 플러스를 그리게 되면 이와 같이 이렇게 볼록한 커브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볼록한 커브를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액티베이션은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되냐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헤모글로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헤모글로빈에는 산소가 결합할 수 사이트가 4개가 결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가 결합했을 때보다 두 번째 결합하기는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는 더 쉬워지고. 그죠? 이런 경우를 액티베이션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액티베이션을 보이는 키네틱스. 그럼 왜 액티베이션을 보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네 번째 경우는 substrate inhibition의 경우예요. 이 같은 경우는 기질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생성 속도 V가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감소를 하게 되는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감소하게 되는. 그죠? 결국은 기질이 뭔가 저해를 보이는 그런 패턴이라고 해서 우리가 substrate inhibition kinetics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에디 합스티 플러스를 그리게 되면 이와 같이 이걸 우리가 후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크와 같은 모양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렇게 후크와 같은 모양을 보이게 되면은 substrate inhibition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엔자임 키네틱스에는 전행적인 하이퍼볼릭한 세츄레이션 이외에도 바이페이직 세츄레이션, 액티베이션, substrate inhibition과 같은 에이티피컬한 엔자임 키네틱스가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에이티피컬한 엔자임 키네틱스의 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액티베이션. 실질적으로 액티베이션은 많이 관찰이 됩니다. 저도 한 2005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5, 16년 전에 실험을 했었는데, 이렇게 알란소프라졸을 넣어주니까 이 페니토인의 대사가 더 활성화되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실험을 어떻게 하게 되냐 하면은, 자, 페니토인의 농도를 변화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넣어주는 알란소프라졸의 농도도 변화를 시켜줘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원래 뭐 알란소프라졸을 넣어주지 않았을 때 페니토인을 기질로 하게 되면은 10-C9이 페니토인은 10-C9에 의해서 대사가 되거든요. 넣어주게 되면은 페니토인이 하이드록시 페니토인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엔자임 키네틱스를 이렇게 보여요. 근데 여기다가 알란소프라졸을 넣어주게 되면은 알란소프라졸을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페니토인의 대사가 더 잘 되죠. 그죠? 그리고 많이 넣어줄수록 그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페니토인의 대사가 더 빨라지더라. 어떤 알란소프라졸의 존재 하에서 이렇게 빨라지더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페니토인의 대사가 알란소프라졸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액티베이션 현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전행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Km 값이 감소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알란소프라졸을 넣어줌에 따라서 원래 넣지 않았을 때 페니토인의 대사의 Km 값은 20 정도의 값을 가졌는데 알란소프라졸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이 20이 15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Km 밸류가 감소를 하더라고 하는 거죠. Km 밸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기질하고 그 효수하고의 친화도를 나타내는 척도예요. 어피니티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피니티. 어피니티를 나타내는 척도가 Km이다. 뭐 엔자임하고 기질하고 즉 기질이 엔자임에 얼마나 잘 결합하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Km 밸류가 낮으면 낮을수록 엔자임에 가서 잘 결합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죠? 그래서 액티베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Km 밸류가 감소되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Vmax 값. Vmax 값은 증가를 해요. 자, 란소프라졸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Vmax는 0.024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다. 그죠? 근데 란소프라졸 농도가 증가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Vmax가 0.121 거의 뭐 5배 그죠? 5배 이상이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그죠? Vmax 값이 증가를 하더라. Vmax가 증가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Vmax가 나타내는 의미는 엔자임의 커패시티예요. 커패시티. 효소가 얼마나 많은 기질을 그 대사물로 전환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커패시티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기질을 대사물로 전환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베이션이 나타나게 되면 이와 같이 Km 밸류는 어피니티 밸류는 감소를 하게 되고 어피니티는 증가하게 되고 Km이 감소하게 되니까 반대로 그리고 Vmax 커패시티가 엔자임의 능력을 나타내는 커패시티도 증가를 하게 되더라. 이와 같은 것이 전행적인 액티베이션 현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액티베이션이 나타날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2003년도에 네이처에 사이토크롬 P450의 12C9에 대한 크리스탈 구조가 밝혀졌어요. 그게 네이처에 밝혀졌는데 이렇게 12C9의 구조를 해보니까 액티브 사이트가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액티브 사이트가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죠? 그리고 사이토크롬 P450는 이 사이토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니까 2C9에 있는 햄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 그죠? 이 햄 구조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햄이 있는 곳에서 뭐가 일어나요? 어떤 기질을 산화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죠? 왜? 햄에 있는 아연의 전자 전달을 통해 가지고서
기질이 산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햄이온 주변이 결국 여기가 액티브 사이트가 되는 거죠. 근데 10-C9의 액티브 사이트의 구조를 이 크기를 보게 되니까 어때요? 여기 보게 되면 와파린도 10-C9의 기질 중에 하나예요. 그죠? 와파린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엔자임 크리스탈 구조를 밝혀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코크리스탈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0-C9 프로테인에다가 와파린을 넣어주게 되면은 와파린이 10-C9 액티브 사이트에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크리스탈을 얻어내게 되는 거죠. 결국 와파린이 결합되어 있는 10-C9 크리스탈을 얻어서 그 구조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와파린이 이렇게 존재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은 2C9에는 와파린 이외에도 여기 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 그죠? 여기에도 그러면은 뭔가 어떤 케미칼이 가서 결합할 수가 있겠죠. 그죠? 즉 결합할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C9 같은 경우 이 액티브 사이트의 볼륨이 커가지고서 기질이 두 개가 가서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게 와파린이 결합한 거라고 치고요. 그리고 페니토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페니토인이 여기에 결합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서로 와파린이 결합하는 부위하고 페니토인이 결합하는 부위가 서로 다른 거죠. 하지만 둘 다 10-C9의 기질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결합하든 여기에 결합하든 둘 다 메타볼라이트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페니토인이 여기 결합하는데 아까 저희가 란소프라졸을 넣었을 때 페니토인하고 10-C9의 어피니티가 더 좋아지더라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됐냐면은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크리스탈을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이 란소프라졸이 이 와파린이 결합하는 이 사이트에 결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란소프라졸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이 되면은 이 페니토인하고 이 햄하고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게끔 란소프라졸이 붙어서 10-C9의 액티브 사이트의 구조를 변화를 시켜 주더라. 변화를 시켜주는데 어떤 방향으로 더 페니토인하고 이 햄하고의 어피니티가 더 커지도록 변화를 시켜주더라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페니토인의 대사가 더 잘 일어날 것이니까. 우리는 결론적인 현상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알란소프라졸 같은 경우는 10-C9하고 상관이 없을까? 역시 알란소프라졸도 마이너하긴 하지만 원래 란소프라졸은 10-C19에 의해서 대사가 되는 약물이에요. 하지만 마이너하지만 알란소프라졸도 이 하이드록시 란소프라졸로 10-C9에 의해서 대사가 일부 되더라 라는 것을 저희가 역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 때문에 액티베이션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액티베이션은 크게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이게 호모 액티베이션 또는 헤테로 액티베이션 이런 게 있어요. 헤테로 액티베이션은 조금 전에 설명한 요게 헤테로 액티베이션이에요. 그죠? 액티베이션 시키는 어떤 물질이 이 대사시키는 물질하고 서로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호모 액티베이션은 페니토인이 예를 들어서 여기도 결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페니토인이 여기에 결합을 해가지고서 이 페니토인의 대사를 더 증가시켜 준다면은 그런 경우는 호모 액티베이션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모하고 헤테로 두 개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에이티피컬한 엔자임 키네틱에서 우리가 substrate inhibition 현상이 있어요. substrate inhibition. 기질에 의해서 조금 전에는 호모 액티베이션의 경우에는 기질에 의해서 그 대사가 활성화되는 경우가 되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 기질에 의해서 그 대사가 더 저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10-2J2라고 하는 약물 대사 효소가
이 하이드록시 에바스틴을 대사를 시켜줘요. 하이드록시 에바스틴을 카르복실레이션 시키는 대사 요소가 12J2인데 역시 이 하이드록시 에바스틴의 농도를 증가시켜 가면서 대사물의 농도를 대사물의 생성 속도를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뭐 초기에는 하이드록시 에바스틴의 농도가 낮을 때는 쭉 증가를 해요. 이렇게. 그러다가 농도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 그림 보는 것 같이 생성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감소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 즉 이런 패턴이 결국은 저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substrate inhibition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역시 에디 합스틱 플러스를 그려본 거예요. 그려보니까 아주 뭐 훅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거죠. 훅이. 그죠? 이걸 우리 훅이라고 하는데 훅이 크게 나타나. 즉 substrate inhibition이 상당히 강한 거예요. 그 말은 결국은 이 하이드록시 에바스틴이라고 하는 것은 12J2의 어떤 기질이 되면서 또한 뭐도 된다? 이니비터도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substrate inhibition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리액션 피노타이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리액션 피노타이핑은 좀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해다. 그죠? 왜 반응 피노타이핑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듯이 A라는 약물이 B라는 메타볼라이트로 전환이 될 때 어떠한 엔자임이 이 대사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리액션 피노타이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대사에 관여하는 엔자임이 P450이라고 한다면은 P450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 P450 피노타이핑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또는 이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가 UGT라고 하면은 뭐 UGT 피노타이핑이라고도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사에 관련되는 그 효소를 규명하는 그러한 연구를 리액션 피노타이핑 연구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액션 피노타이핑 연구도 일반적으로 리더를 도출하거나 또는 전임상 단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약물 대사와 관련된 연구 분야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어떤 약물의 동태, 우리가 파마코키네틱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약물의 동태에 영향을 주는 팩터가 뭐가 있을까? 요인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약물을 우리 몸속에 경구로 투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처음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패턴을 가질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은 pK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pK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A라는 약물이 뭐 다른 메타볼라이트로 전환이 되거나 또는 A라는 약물이 뭐 유린으로 또는 바일로 배설이 되거나 하게 되면은 몸속에서 농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결국은 이렇게 대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사하고 관련이 있는 엔자임들에 의해서 이런 약물 동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줄어드는 동태가. 그죠? 그래서 이 대사 요소에는 일반적으로 1상 대사 요소하고 2상 대사 요소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1상 대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뭐 사이토크롬 P450가 거의 7, 80%를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알코올 디하이드로제네이즈,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제네이즈, 그 다음에 에스터레이즈, 뭐 에폭사이드 하이드로레이즈 같은 것들이 일상 대사에 관여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 대사의 경우에는 UGT가 대략 한 40% 정도를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죠? UGT 외에도 설포 트랜스포레이즈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글루타사이온 S 트랜스포레이즈도 그 다음 많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일단 그 외에도
N-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 우리가 NA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 같은 것들이 있고, 다음에 메틸 트랜스퍼레이즈가 있어요. 사이오퓨린 메틸 트랜스퍼레이즈, 카테콜 O 메틸 트랜스퍼레이즈 같은 메틸 트랜스퍼레이즈도 일부 이상대사에서의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물의 농도에 관여하는 것은 이와 같은 엔자임뿐만 아니라 트랜스포트 같은 경우에도 역시 관여를 할 수가 있겠죠. 트랜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약물의 흡수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약물의 배설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장관에 있는 것들은 결국 약물의 흡수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죠? 그게 결국은 뭐 피글라이코프로테인, MRP1, 2, OATP, OCT, OAT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간이라든지 또는 콩팥에 존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약물의 몸 밖으로의 배설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빌리어리 익스크리션이라든지 또는 헤파틱 업테이크, 레날 시크리션 같은데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트랜스포터도 약물의 혈중 약물 농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물 드럭 인터랙션 같은 거, 또는 아무래도 나이가 뭐 성인 같은 경우가 어르신보다는 훨씬 효소의 활성이 더 좋겠죠. 그죠? 에이지라든지 또는 젠더 같은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되면은 또 약물의 대사 활성이 또 많이 떨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요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었죠? 했었던 게 우리가 제네틱 폴리몰피즘이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사이토크롬 P4, 50, 10-2D6 같은 경우에 예를 들게 되면 10-2D6 같은 경우는 이 개체 간의 변이가 얼마나 된다? 1000배 정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1000배 이상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울트라 익스텐시브 메타볼라이즈라고 해서 A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그냥 B로 대사를 시켜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PM 같은 경우는 A가 들어가더라도 뭐 아주 조금 소량만 B로 대사를 시켜내는 대사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와 같은 제네틱 폴리몰피즘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요인 때문에 약물의 농도가 PM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떤 어드버스 리액션에서 톡시시티가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울트라 EM의 경우는 약물의 농도가 빨리 소실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그래서 다양한 엔자임, 트랜스포터,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질병 상태, 그리고 생리적인 조건, 그리고 제네틱 폴리몰피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약물의 동태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마코키네틱 베리에이션에 영향을 준 요인 해서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네틱 폴리몰피즘, 드럭 익스포즈에 대한 제네틱 폴리몰피즘이 있겠죠. 그리고 드럭 센시티비티에 대한 제네틱 폴리몰피즘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익스포즈 같은 경우는 드럭 메타볼리즘하고 관련이 되는 것들일 거예요. 그죠? 약물이 어떤 물질로 어떤 전환이 되는 그런 것들로 관련이 되겠죠. 그게 결국은 약물의 농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죠? 드럭 익스포즈. 메타볼리즘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약물이 실제 액션하는 사이트가 있겠죠. 또는 액션하는 표적 단백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표적 단백을 드럭 리셉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드럭 리셉터의 그런 제네틱 폴리몰피즘도 어떤 약물의 그런, 요거는 어떤 PD 같은 PD에 더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자, 와일드 타입 같은 경우는 약물의 농도가 대략 한 30 정도 AUC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30 정도예요. 그죠? 그런데 드럭 리셉터 같은 경우에, 자, 와일드 타입 같은 경우는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0이니까 요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와일드 타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펙트가 잘 나타난다. 그죠? 30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이펙트가 한 뭐 75% 정도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뮤테이션이 생겨가지고서 약물의 농도가 갑자기 증가된다라고 65로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 정도 약물의 농도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스라프틱 이펙트는 더 아무래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여기니까. 그죠? 하지만 증가만 되는 건 아니에요. 독성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죠? 너무 농도가 높아지니까. 그죠? 근데 약물의 농도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우리가 DNA는 이중나선이잖아요. 그죠? 가닥이 두 가닥이 있어요. 두 가닥 중에 하나만 변이가 일어난 거를 우리가 헤테로자이고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헤테로자이고트. 둘 다 변이가 일어난 거를 호모자이고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호모자이고트는 둘 다 변이가 일어났으니까 더 효소의 활성이 더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 약물 농도가 더 높아질 거예요. 99가 된다고. 99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에피크시도 증가될 수가 있지만 톡시시티도 크게 증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와 같은 에피크시는 또 드럭 리셉터에 대한 제네틱 폴리몰피즘이 해가지고서 드럭 리셉터가 이와 같이 또 변이가 생기게 되면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전혀 효과가. 그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드럭 리셉터에 대한 것도 중요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런 헐2라고 하는 헐셉틴 같은 경우에는 헐2라고 하는 이런 유방암에 잘 나타난 유전자의 헐2라는 그런 변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서 그 변이가 있을 경우에만 어떤 헐셉틴을 처방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것들도 이와 같이 드럭 리셉터의 제네틱 폴리몰피즘하고 관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이 드럭 메타볼라이징 엔자임에서의 어떤 제네틱 폴리몰피즘 그리고 드럭 리저.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 제네틱 폴리몰픽한 폴리몰픽한 효소에 의해서 대사가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으로 신약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그래서 10-2D6가 가장 그 대표적인 거예요. 왜? 10-2D6가 아까도 말했듯이 1000배 정도의 이상의 그와 같은 차이가 활성의 차이가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개발 단계에서 화합물을 셀렉션할 때 10-2D6에 의해서 60% 이상의 대사가 일어나더라. 60% 이상의 대사가 일어나더라 하게 되면은 요즘은 잘 그 약보다는 오히려 약간 구조를 변형시키는 전략으로 가기도 해요. 실제 그런 걸 살펴보게 되니까 뭐 덱스트로메소로판이라든지 톨테로딘 이런 것들이 또는 데시프라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투디스에서 메이저하게 대사가 되는 그런 약물들이에요. 근데 이 약물들은 사실 옛날에 개발된 약물이었기 때문에 실제 사용이 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최근에는 사실은 이 2D6에서 대사가 되는 부분을 상당히 2D6 대사가 되는 프랙션이 좀 작도록 작은 그런 약물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리액션 피노타이핑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일상대사 요소 CYP 아이소폼을 규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물의 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CYP 동요소를 규명하는 것을 우리가 리액션 피노타이핑 또는 좀 더 스페시픽하게 P450 피노타이핑 연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언제 필요할까요? 하게 되면은 그 약물의 클리어런스 제거에 25% 이상이 이 CYP 효소가 관련되어 있을 때는 어떠한 CYP 동요소가 그 대사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UGT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어떤 UGT 동요소의 기여율이 약물의 제거에 25% 이상 관여하고 있다면은 그 대사에 관련되어 있는 UGP 동요소를 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와 같은 규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총 4가지 방법이 현재 있습니다. 그죠?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선택적인 화학적인 저해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게 되면 우리는 퓨라필라인 같은 경우는 10-1A2의 선택적인 저해제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케토코나졸 같은 경우는 13A의 선택적인 저해제로 잘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하고 A에서 B로 전환이 되는데, 그죠? 케토코나졸을 내가 넣어주니까 A에서 B의 생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말은 뭐죠? A에서 B의 대사에 관련되어 있는 효소가 뭐다? 13A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제조합 P450 동요소를 사용하는 겁니다. 휴먼 12D6를 이와 같은 100kg 바이러스에서 가다 발현시켜 가지고서 정제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 정제한 CYP1A2, 정제한 13A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걸 사용을 해 가지고서 실험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리컨비넌터 12D6를 가지고 하니까 A에서 B로의 대사가 잘 일어나더라. 그 말은 뭐죠? B의 생성에는 12D6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코릴레이션 스타디를 하는 거예요. 코릴레이션 스타디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미 P450 동요소, P450의 아주 선택적인 프루브 기질이 있어요. 지표 기질이 있겠죠. 지표 기질을 가지고서 우리가 보통 이와 같은 연구를 인체간 마이크로좀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인체간 마이크로좀에다가 이 선택적인 기질, 예를 들게 되면은 12C9의 경우에는 톨부타마이드가 선택적으로 12C9에 의해서 대사가 되는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톨부타마이드의 포메틸 하이드록실레이션, 즉 하이드록실레이션에 대한 대사능을 인체 간 마이크로좀 10개 이상에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측정을 해서 1번을 하니까 톨부타마이드 메틸 하이드록실레이션 속도가 10이 되더라. 2번은 뭐 15가 되더라. 3번 마이크로좀은 5가 되더라. 뭐 4번 마이크로좀은 20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결과를 우리가 얻어내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럼 A라는 약물이 B가 될 때를 보는 거예요. B가 되는 속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이 B가 생성되는 속도를 해보니까 B가 될 때 뭐 15가 되고, 얘는 20이 되고, 얘는 8이 되고, 얘는 27이 되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은 두 개 간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죠? X축은 A에서 B로 전환되는 속도에 대한 값. 그리고 Y축은 이 톨부타마이드가 하이드록실레이션 되는 속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는, 10일 때, 이게, 15일 때, 뭐, 10이구나. 그죠? 20일 때 15네, 8일 때는 5네, 그 다음에 27일 때는 20이네, 하게 되면, 상당히 리니어리티가 좋은 것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리니어리티가 좋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B의 생성에 뭐가 관련되어 있다? 이 12C9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실험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다 했을 때 다 모든 에비던스가 12C9이 또는 12D6가 관련되어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면은 이 B의 생성에는 그 요소가 관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있는데 네 번째는 우리가 선택적인 저해제에는 케미칼 이니비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선택적인 저해제는 뭐가 있을까요? 항체가 있어요. 항체. 안티바디를 사용을 하는 거죠. 안티바디를. 즉 12C9에 대한 12C9에 대한 안티바디를 쓰게 되면은 12C9 활성을 다 없애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해보니까 그 12C9 안티바디를 넣어주니까 ASB가 생성되는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라고 하는 말은 역시 12C9이 관련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이 그렇게 해서 총 4가지 스타디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이 CYP 피노타이핑 연구 또는 리액션 피노타이핑 연구를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연구를 하는 목적이 뭐일까요? 목적이 있을 거예요. objective가 있을 거예요. 그죠? 뭘 예측하기 위함이다. 인비보에서의 드럭 인터액션의 포텐셜을 알아내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대사가 되는데 3A4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앞의 리액션 피노타이핑 연구를 통해서 알아냈어요. 그렇다면은 3A4의 대사가 된다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케토코나조라고 변용을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왜? 케토코나조는 13A의 강력한 이니비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인비보 드럭 인터액션의 가능성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드럭 디스포지션에 있어서 폴리몰픽한 엔자임 활성의 영향도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3A4가 아니라 2D6에서 대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P라고 하는 사람인데 P라고 하는 사람의 12D6의 유전행이 결국은 PM인지 또는 IM인지 인터미디에이트 메타볼라이즈인지 또는 익스텐시브 메타볼라이즈인지에 따라 가지고서 이 약물의 혈중 농도가 바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어떤 톡식한 이펙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역시 예측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 역시 톡식하거나 또는 액티브한 메타볼라이트가 생성되는 것들을 역시 알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CYP 피노타이핑 연구에 있어서 총 4가지 방법이 이용된다라고 했었고 그 중에 가장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이 CYP에 대한 선택적인 저해제를 사용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선택적인 저해제는 뭐가 있을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선택적인 저해제에 대해서 미국 FDA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가이던스로 이렇게 나타낸 게 있어요. 보게 되면 1A2 같은 경우는 퓨라필라인, 2A6는 트라닐사이프로민이나 메톡살렌, 2C8은 몬텔루카스트나 쿠에르세틴, 2C9은 설파페나졸, 2C19는 에스벤질노바놀, 2D6는 키니딘, 그리고 3A4나 5는 케토코나졸이나 이트라코나졸을 가장 우선적인 이니비터로 추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 이니비터에 대한 KI 값, 레인지에 대해서도 역시 이렇게 이 가이던스에 다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꼭 이것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거 말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억셉터블한 이니비터는 뭐가 있을까도 역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거기 1A2는 알파 나포소플라본, 2A6는 뭐 트립타민, 2B6에는 아까 프리프렌슬이 없었다 그죠? 여기는 없었는데 2B6에는 사요테파 같은 것들 또는 클로피도그렐, 티클로피딘 이와 같은 것들도 많이 사용이 돼요. 다음 2CA 같은 경우도 뭐 젠피프로질, 로시글리타존, 피오글리타존 같은 것들이 됐고 2C9에는 뭐 플루코나졸, 플루보사민, 플루세틴, 2C19는 티클로피딘 같은 거.
2E1에는 다이에틸 디치오 카바메이트, 클로메티아졸, 3A에는 뭐 아자물린, 트롤레안도마이신, 그리고 베라파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역시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니비터에 대한 표시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어떤 거 이와 같이 이런 표시가 있는 게 뭐 2라고 적혀 있는 건 표시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미케니즘 베이스드 이니비터의 경우에, 그래서 미케니즘 베이스드 이니비터에는 퓨라필라임, 메톡살렌, 다이에틸 디치오 카바메이트, 트롤레안도마이신 같은 경우는 미케니즘 베이스드 이니비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미케니즘 베이스드 이니비터에 대해서는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뭐 BD 우리 코닝이라는 회사다 그죠? 코닝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1A2 같은 경우는 알파 나포스 플라본 뭐 그리고 여기는 왼쪽은 리버시블한 이니비터, 오른쪽은 타임 디펜던트 이니비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타임 디펜던트 이니비터로 퓨라필라인, 2A6로는 트라닐 사이프로민 8 메톡시솔라렌, 2B6로는 케토코나졸 티클로피딘, 2C8은 몬텔로카스터 젠피브로질 글루크로나이드, 2C9은 설파페나졸 티에닐릭 엑시드, 2C19는 벤질 널바놀 플로세틴, 2D6에는 퀴니딘 파록세틴, 2E1은 클로메티아졸 다이에틸 디치오 카바메이트, 3A에는 케토코나졸 아자뮬린,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떤 거는 리버시블 이니비터, 어떤 거는 타임 디펜던트 이니비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대사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이니비터하고 이게 어떤 CYP의 선택적인 건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사실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자, 10스레이 이니비터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뭐 클로트리마졸 아주 강력하다 그죠? 케토코나졸도 아주 강력해요. 그죠? 미트라코나졸 같은 경우도 10스레이 이니비터인데 케토코나졸보다는 좀 약하죠. 그래서 사실은 요새 뭐 케토코나졸 어디에 사용하죠? 우리 무좀약 진균제로 쓰잖아요. 근데 진균제로서는 케토코나졸보다는 이트라코나졸을 많이 쓰죠. 왜? 3A에 대한 저해능이 케토코나졸보다는 좀 작으니까. 그죠? 이런 것 또는 뭐 미코나졸, 플루코나졸 상당히 많은 이니비터들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페시픽한 케미칼 이니비터, 인비보에서 그리고 인비트로에서 사용하는 이니비터하고 인비보에서 사용하는 이니비터가 조금 틀려요. 인비보에서는 11A2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것으로서 플루보사민이 있는데 이 플루보사민 같은 경우는 이 AUC를 5배 이상 증가시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어떤 A라는 약물이 11A2에 의해서 B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플루보사민을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플루보사민을 넣어주지 않았을 때 이 A의 농도는 이랬다면은 플루보사민을 넣어주게 되면 5배 이상 AUC가 증가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위에는 플루보사민을 넣어줬을 때가 되겠죠. 대신에 뭐 시프로플루사신을 넣어주게 되면 한 2배 정도의 값으로 증가되더라. 다음에 뭐 베라파민을 넣어주게 되면은 뭐 조금 1.5배 정도 증가되더라. 이와 같은 것들이 표시가 되겠죠. 2C8에 가장 강력한 것은 젠피브로질이에요. 2C19 같은 경우는 오메프라졸을 인비보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D6 같은 경우에는 뭐 퀴니딘이나 파록세틴, 플로세틴 같은 것을 아주 강력한 이니비터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실제 아까 우리가 약물 대사에 관련하고 있는 CYP 동요소를 구명하기 위한 실험 방법으로 4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실제 예를 살펴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CYP 아이소폼의 동요소의 선택적인
저해제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 어떤 뭐 KR이라고 하는 화합물입니다. KR이라고 하는 화합물인데 보니까 이 O에 메틸기가 있는데 잘 떨어져 나가요. 그죠? 그 OD 메틸레이션 된 대사체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벤젠링이 하이드록실레이션 되는 대사체가 나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패스웨이하고 이 패스웨이 관여하는 CYP 동요소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각 CYP 동요소에 선택적인 저해제를 넣고 이 실험을 진행을 해본 거죠. 해보니까 1A2에 대한 선택적인 저해제를 넣어주니까 이 O-메칠, O-메칠된 대사체가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됐어요.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그 말은 O-메칠 이 대사체가 생성되는데 1A2가 관련되어 있구나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 다른 뭐 저해제를 썼을 때는 두 대사물 모두 다 어떤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역시 3A의 저해제인 케토코나졸을 넣어주니까 이번에는 하이드록실레이션 대사체의 양이 줄어드는 걸 확인했어요. 그 말은 이 하이드록실레이션에는 3A4가 관련되어 있구나 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케미칼 이니비터를 가지고서 일단은 실험을 해본 결과 OD 메틸레이션에서는 1A2가 하이드록실레이션은 3A4가 관련되어 있겠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가정을 한번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제조합 CYP 동요소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죠? 해보니까 하이드록실레이션에는 해보니까 뭐 1A2 조금, 2C19 조금, 주로 3A4가 메이저하게 관련되어 있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있었어요. 농도 디펜던시도 있게 나왔죠. 그죠? 이렇게. 그럼 하이드록실레이션에는 이번에도 3A4예요. 아까 이니비터도 3A4였고, 그렇다면은 하이드록실레이션은 3A4가 맞겠다. 그럼 OD 메틸레이션을 보니까 1A2가 꽤 돼요. 그죠? 1A2가. 그 다음 2C19도 일부, 3A도 일부, 2E1도 일부 관련되더라라는 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1A2가 메이저였어요. 그죠? 그래서 OD 메틸레이션은 1A2가 메이저로 관련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제조합 동요소를 가지고 이 실험을 할 때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1A2나 2C19이나 3A4나 2E1이 우리 이 간 조직에는 리버에는 동일한 양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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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그 비율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약물의 대사를 이렇게 할 때는 판단할 때는 그 비율도 고려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 실제 보게 되면은 여기서 1A2 같은 경우는 우리 간에 일반적으로 한 13% 정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3A는 한 30% 정도 알려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구한 속도하고 해주게 되니까 1A2는 한 1.7% 관련되고 3A는 98.3%가 관련되어 있더라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 CYP의 간에서의 프랙션을 반영을 하니까 더욱더 3A4가 메이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OD 메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역시 프랙션이 1A2 한 13%, 2C19 2%, 3A 한 29%, 2E1 6% 해보니까 1A2가 한 71%로 가장 메이저하게 관련되어 있고 마이너하지만 3A4가 한 그래도 한 25% 정도 관련되어 있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죠? 현재 두 가지 실험을 우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하기 전에, 자, 우리 인체 간에 있는 CYP 동요소의 상대적인 컨텐트가 어떻게 될까? 관련해서 여러 연구자들이 이렇게 조사해 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최초의 자료는 이 제2 논문에 나온 시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자료에 1994년도 되겠죠. 역시 이 시마다라고 하는 사람은 갱그리치 연구실에 포닥으로 갔던 일본인 과학자예요. 그죠?
이 심하다는 사람이 해보니까 3A가 가장 많더라. 한 30%쯤 되더라. 그죠? 그 다음 많은 게 뭐가 있어요? 2C 계열이 한 18.2% 되더라. 그 다음 1A가 한 13%, 2E1이 6%, 그 다음 2A6가 4%, 2D6가 1.5%, 2B6가 0.2% 이렇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갱그리치 박사가 조금 더 해보니까 이 2C 계열 같은 경우에는 2C9이 한 14% 되고 2C19은 3%, 2C8은 2% 이렇게 되더라라고 역시 라스카르 그룹에서 발표를 한 예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보고가 되었고요. 또 다른 연구진 같은 경우에 역시 제가 어떤 MDO 2006년도에 MDO 아마 헝가리 부다페스트 했던 것 같은데 MDO 학회를 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이었는데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뭐가 많았냐면 2D6가 한 8% 정도로 많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A는 한 23%, 1A2는 18%, 2C9 26%, 2C9 꽤 많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여기서는 다음 2A6 4%, 2B6 4%, 2E1은 17%.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결국은 그 리브에 따라서 우리가 뭐 인종이 달라지게 되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율리 쟁그 박사가 한 거였고 코케시안의 리버 샘플 약 150명의 리버 샘플을 가지고 한 결과였어요. 이와 같은 결과도 있더라. 그 다음에 또 뭐 한 거예요. 또 이제 어떤 사람이 롤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해보니까 또 이렇게 좀 달라요. 그죠? 실제 이 사람은 해보니까 뭐 1A2가 한 12%, 2A6 8%, 2C9 뭐 16%, 2E1 14%, 3A는 한 36%. 그죠?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타나더라. 이 또 시마다 그룹이 한 결과도 여기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약물 대사 요소는 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간은 이렇게 있잖아. 그죠? 우리 인테스틴에도 역시 존재를 하거든요. 인테스틴 같은 경우는 3A가 80%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소장에는. 그죠? 그 다음에 12C9이 14%, 2C19이 2%, 2D6가 0.7%, 그 다음 2J2라고 하는 약물 대사 요소가 한 1.4%. 그러니까 이 인테스틴에서는 2J2가 그것도 메이저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결과들이 또 보고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그랜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전까지 연구에서는 어떤 웨스턴 블라팅을 해가지고서 그 양을 정량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LC 텐더 메서를 가지고서 CYP 단백질의 양을 재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재보니까 뭐 휴먼 리버 마이크로좀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거기는 2C9이 꽤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3A도 많은 축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2E1도 꽤 많다. 그죠? 그 다음에 휴먼 인테스티널 마이크로좀을 해보니까 역시 3A가 많긴 하더라. 70%. 2C9이 한 11%. 4F2가 14.2%. 4F2가 4F 계열이 꽤 많아요. 그죠? 2J2도 한 0.9% 되더라. 이와 같은 결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뭐 이 콜론에서 어센딩 콜론, 뭐 디센딩 콜론, 시그모이드 콜론 이렇게 나눠서 또 해보니까 또 결과가 또 조금씩 다르더라. 디센딩하고 시그모이드 결과가 다르더라. 그런 것도 보고되고 있어요. 자, 이제 코릴레이션 스타디가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코릴레이션 스타디를 할 때는 우리가 인체간 마이크로좀에 대해서 한 보통 16개 정도를 했었는데 인체간 마이크로좀에 대해서 기존의 지표 기질에 대한 어떤 V 값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페나스틴 OD 에틸레이션, 뭐 구마린 이건 1A2, 뭐 2A6, 2B6에 대한 지표 반응 속도가 되겠죠. 그죠? 그거하고 이제 10마이크로몰 줬을 때, 25마이크로몰 줬을 때 하이드록실레이션하고 OD 메틸레이션 속도에 대한 상관 계수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게 되니까 아까 OD 메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였었어요? 아마 1A2였던 것 같고, 그죠? 그 다음 하이드록실레이션은 3A였어요. 그죠?
해보니까 페나스틴 오디 에틸레이션이 0.8 이상 꽤 높아요. 그죠? 그 다음에 투시에이도 0.536, 톨부타마이드도 0.525, 그 다음에 3A는 0.754 이렇게 나왔어요. 네 가지 정도가 그래도 꽤 높게 나왔죠. 그죠? 오디 메틸레이션도 1A2가 0.985 높다. 그죠? 3A도 0.74% 낮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앞에 했던 거는 이제 CYP의 양을 정량을 해서 CYP 양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인체감 마이크로즘에서 CYP의 양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측정할 수가 있어요. CIP 양을 정량을 하고 나서 CIP로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나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2C8나 2C9이 없어졌어요. 여기. 그죠? 그리고 오디 메틸레이션에서는 페나스틴 오디 에틸레이션이 가장 메이저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하이드록실레이션에서는 미다졸람 1 하이드록실레이션이 또 메이저한 것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YP 양을 측정을 해서 그걸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것이 꽤 중요하겠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관 코릴레이션 스타디를 했을 때는 상관계수가 중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보통 R 스퀘어 값이 0.4보다 큰 경우는 어느 정도 유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본 거예요. 그래서 1A2의 프로브 액티비티는 페나스틴 오디 에틸레이션이죠. 그리고 그 KR 약물의 오디 메틸레이션 속도하고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농도에 따라서 다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좋죠. 그죠? P 밸류가 0.0001 이하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디 메틸레이션은 1A2구나. 하이드록실레이션 해보니까 13A하고 역시 코릴레이션이 좋게 해서 P 밸류가 0.005 이하로 나타났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코릴레이션 스타디를 역시 한 결과도 오디 메틸레이션은 1A2, 하이드록실레이션은 3A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죠? KR 화합물은 오디 메틸레이션 될 때 1A2가 관련되어 있고, 하이드록실레이션에서는 1A2하고 3A4가 관련되어 있더라. 그리고 다음에 오디 메틸레이션 된 게 하이드록실레이션 되기도 하고, 하이드록실레이션 된 게 다시 오디 메틸레이션 돼서 요 화합물이 두 개가 대사가 된 화합물이 나타날 것이고, 이 각각의 대사체는 다시 UGT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글루큐로나이드 컨주게이트로 전환이 되더라 라고 최종적으로 이 KR32570-2라고 하는 화합물에 대한 메타볼릭 인비트로 메타볼릭 패스웨이를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자, 또 그 다음에 CIP 리액션 피노타이핑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연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이크로소말 프로테인 농도는 0.5mg/ml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왜? 이 마이크로소말 프로테인이 양이 많게 되면은 난 스페시픽한 바인딩이 많아져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죠. 그죠? 그 다음에 유기용매의 함량은 1% 이하가 되도록 가능하면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메타볼릭 스테빌리티 때문에 기질의 농도는 1 마이크로몰 이하로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것들을 쭉. 코릴레이션 스타디를 했을 때는 R 스퀘어가 0.4보다는 크고 P 밸류가 0.05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케미칼 이니비트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이 로드리게스의 논문에 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학생은 이 논문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약물을 개발을 했어요. 개발 중인 약물에 있어요. 그럼 그 약물을 대상으로 우리가 메타볼릭 스테빌리티를 먼저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CYP 피노타이핑도 할 거고, 이니비션이 있는지 또는 인덕션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런 걸 확인을 해가지고서 KI 값이 CYP 이니비션 값이 1 마이크로몰 이하로 상당히 강력하게 이니비션을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구조를 다시 변화를 시키고 다시 실험을 해가지고 KI 값이 뭐 1에서 10 정도 또는 10보다 이상이 된, 이게 가장 아이디얼한 경우가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선배를 해내는 거죠. 선배를. 그리고 CIP에 대한 그런 대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한 가지 그런 또는 폴리몰픽한 CIP에서 50% 이상이 대사가 되더라 하게 되면은 약간 구조를 변화시켜 줘야 돼. 별로 안 좋은 거야. 또는 싱글 CIP에서 80% 이상이 대사가 되더라.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거죠. 좋은 거는 뭐예요? CIP에 의한 대사가 없다든지 또는 그 대사에 뭐 하나의 CIP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3개, 4개의 CIP가 관련되어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뭐 약물 대사하고 약물 대사에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또 중요한 한 가지 이슈가 약물 상호작용이에요. 드럭 인터액션 스타디가 되겠죠. 약물 상호작용의 연구는 사실은 히트를 도출할 때 또는 리드를 도출할 때 그리고 임상 이상에서 인비보 약물 상호작용 연구도 그리고 프리클리니컬 단계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약물 상호작용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인비보에서 하는 게 되겠고, 그죠? 앞쪽 히트나 리드 도출 단계에서는 인비트로에서 하는 약물 상호작용 연구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약물 상호작용이 뭘까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 약물 상호작용의 정의는 어떤 한 약물의 효과가 다른 약물이나 다른 음식이나 다른 드링크나 또는 다른 환경적인 케미컬 에이전트의 이 존재 하에서 그 효과가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약물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뭐 그 변화가 어떤 경우에는 좋은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Adverse Drug Reaction ADR 해가지고서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약물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떤 약물의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날까요? 뭐 조제된 다른 약에 의해서 또는 먹고 있는 생약 제제에 의해서 또는 음식 때문에 또는 집에서 하는 홈 어떤 치료 그런 방식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일어날까? 약물 상호작용, 이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미국에서 이 병원에 있는 환자, 평균 환자들을 보니까 하루에 14개의 다른 약을 섭취하더라. 약을 14알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과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 ADR의 레이트도 보니까 5개 이내로 먹을 때는 4%밖에 안 돼요. 근데 한 16개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죠? 54%. 이게 2명 중에 1명은 어드버스 드럭 리액션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그죠? 실제 1995년에 또는 1998년에 미국 자마라고 하는 되게 좋은 학술지인데 거기 보고된 자료예요. 심각한 ADR이 매년 200만 명이 나타나더라 미국에서. 그 중에 이 ADR하고 관련되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10만 명에 있더라. 이 10만 명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망 원인으로서 얼마 정도 한 4등에서 6등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높은 쪽에 해당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ADR로 인해 가지고서 매년 비용이 일십100, 천만십, 100, 천만억, 10억, 100억, 1000억, 1360억 달러의 비용이 소비가 되더라. 많은 손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약들에 대해서 뭐 자마에서 2002년도 자료를 보더라도 어르신들 경우 65세 보게 되면은 많이 복용을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5년도 자료긴 하지만 하루 평균 한 5가지 약을 먹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10가지 이상 약을 먹는 그런 어르신들도 7%나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렇게 신약으로 성인이 되었다가 이런 시판 단계에서 철수를 당하는
그런 약들이 나오게 됩니다. 약 1998년에 2003년 동안에 5년 동안에 조사한 자료인데요. 실제 12가지 약물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이 되었는데 그 중에 5가지 약물이 왜 퇴출이 되었어요?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그게 뭐죠? 미베프라딜, 털페나딘, 아스테미졸, 시사프라이드, 세리바스타틴. 이 5가지 약물이 약물 상호작용이라는 것 때문에 퇴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죠? 또, 뭐 소리부딘이라고 하는 약물도 있어요. 소리부딘. 5FU를 먹은 환자가 보니까 DPD 이니비션에 의해 가지고서 일본에서 18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소리부딘이 성인되고 나서 보니까 한 40일 이내에 18명이 죽은 거예요. 결국은 뭐죠? 이 소리부딘이라고 하는 항암제하고 5FU라고 하는 항암제가 서로 상호작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털페나딘 같은 경우에는 10스레이 이니비터에 의해 가지고서 아주 심한 부정맥이 나타났어요. 미베프라딜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10스레이4 이니비터의 이 미베프라딜 자체가 그죠? 다음에 시사프라이드 같은 경우도 역시 10스레이4 이니비터에 의해서 부정맥을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부딘의 예가 되겠는데요. 소리부딘 같은 경우 실제 뭐 비클만 줬을 때 이렇게 장점막이 되겠죠. 그죠? 근데 5FU만 줬을 때도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소리부딘하고 5FU를 같이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뮤코사 점막이 완전히 손실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독성이 나타난 거죠. 그죠? 왜 그럴까라고 본 거예요. 테가피르가 5FU에 그죠? 테가피르만 줬을 때 5FU의 약물 농도가 별로 높지 않았어요. 그죠? 이렇게 낮았어요. 그죠? 그런데 소리부딘을 같이 주니까 5FU의 농도가 엄청나게 높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높게. 그죠? 테가피르는 5FU의 프로드럭이에요. 프로드럭. 그죠? 테가피르가 간에 있는 P450에서 대사가 되게 되면 5FU로 전환이 되게 되고 이 5FU가 항암작용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소리부딘하고 같이 주니까 소리부딘이 장에 있는 마이크로플로라에 의해 가지고서 이와 같은 물질로 대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 물질하고 어때요? 구조가 유사하죠? 유사하니까 이 물질이 이 DPD를 억제를 하는 기능이 있어 가지고서 억제를 해버리니까 이게 막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5FU 농도가 증가되는 거야. 증가되면서 이와 같은 독성이 더 강해진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뭐 약물 상호작용은 인덕션이 있고 이니비션이 있어요. 둘 다. 인덕션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CYP 약물 대사 요소의 발현량이 많아지는 거잖아. 그죠? 발현량이 많아지니까 대사가 더 잘 되겠죠? 그래서 혈중 농도가 줄어들 거예요. 에피크시가 줄어들게 되겠죠? P글라이코프로테인 이플럭스 펌프다. 그죠? 트랜스포터 중에 이플럭스 펌프에 퍼내는 펌프예요. P글라이코프로테인이 인덕션이 많이 되게 되면은 이플럭스 펌프는 우리가 위장관이 있으면은 이게 위장관이에요. 이렇게 흡수가 일어나는 건데 이쪽에 P글라이코프로테인이 발현돼 있어 가지고서 약물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줘요. 이플럭스 펌프를 퍼내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PGP의 발현량이 많아지니까 이플럭스를 더 많이 잘해주겠죠? 혈중 농도는 줄어들고 에피크시는 없어져요. 이니비션의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될 거예요. 그죠? CYP가 저해가 되니까 대사가 잘 안 일어나니까 약물 농도가 증가되겠죠. PGP도 잘 못 퍼내니까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약물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톡시시티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트랜스포터는 사실은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 돼요. PGP는 이플럭스 펌프예요. 하지만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OCT 같은 경우에는
오게닉 캐타이온 트랜스포터거든요. 오히려 업테이크 펌프예요. 그죠? 그래서 업테이크 펌프가 가발인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테믹 익스포저는 더 증가하게 되겠죠. 이 플러스 펌프하고는 서로 반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약물 대사 요소가 저해가 일어났을 때 또는 반대로 유도가 일어났을 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은 저해의 경우에는 자몽 주스예요. 자몽 주스. 그레이프루트 주스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몽 주스가 되겠죠. 자몽 주스는 13A를 강력하게 저해를 해요. 펠로디핀이 대사가 메타볼라이트가 잘 안 되겠죠. 안 되니까 펠로디핀의 농도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세인트 존스 월트 같은 경우에는 13A를 인덕션을 시켜줘요. 인덕션을 시켜주니까 이 사이클로스프린 A를 빨리 대사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물의 농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은 역할이 되더라. 이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데인하고 브레스트 피딩, 모유를 시기했을 때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인펀트, 애기예요. 그죠? 태어난 지 7일 만에, 7일에 브레스트 피딩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아프니까 잘 안 먹은 거죠. 11일째에 몸무게가 줄어들고 12일째에 피부가 회색으로 변하면서 13일째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원인을 알기 위해서 국가수 같은 데서 부검을 해봤겠죠. 해보니까 어떤 애너토미컬한 어나멀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 몰핀의 농도를 재보니까 70나노그램/ml이 나오더라는 거죠. 애기의 혈중 몰핀 농도가 일반적으로는 한 2나노그램/ml 이하여야 돼요. 그죠? 엄청나게 높게 나온 거죠. 엄마가 보니까 첫날에 코데인 30mg을 먹고 파라세타몰 500mg, 그리고 둘째 날 13일에 약간 몸이 안 좋아서 먹었겠죠. 코데인 15mg을 먹었어요. 그리고 모유를 뽑았겠죠. 그죠? 뽑은 거 보니까 거기에 모유 속에 있는 몰핀 농도가 87나노그램/ml이었던 거예요. 정상적인 경우 20나노그램/ml 이하여야 되는데. 엄마의 유전형을 보니까 엄마가 2D6 울트라 메타볼라이즈였어요. 울트라 메타볼라이즈니까 코데인을 뭐로 빨리 대사시킨 거죠? 몰핀으로 대사를 빨리 시킨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족을 해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기는 EM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UM이었던 거죠. 그죠? 할머니가 UM이니까, 그리고 할아버지한테도 그걸 받았던 거죠. 두 개를. 그렇게 돼서 이 엄마가 이렇다라고 된 거죠. 실제 그와 같은 케이스 리포트가 미국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작용들이, 약물 상호작용이나 부작용들이. 그리고 실제 어떤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것까지 보고가 잘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보고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잘. 드러그 인터액션, 타목시펜 같은 경우도 잘 되어 있어요. 타목시펜 같은 경우는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 타목시펜을 많이 처방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타목시펜 같은 경우에 실제 이렇게 타목시펜을 복용하고 있는 동안에 이 10-2D6를 저해하는 약물을 먹지 말라, 피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강력한 10-2D6 저해제 뭐죠? 플루오세틴, 바록세틴, 키니딘, 부프로피온 같은 거 같이 복용하지 말라. 그리고 둘로세틴, 다이페닐 뭐 이런 것들도 역시 복용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것들도 복용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실제 타목시펜의 레벨에 실제 상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사실은 잘 읽어보고 사실은 약을 우리가 복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실제 타목시펜 같은 경우가 대사 경로를 보게 되면은 타목시펜은 13AA에서 ND 메틸레이션이 일어나서, 그래서 ND 메틸레이션이 일어나서 엔데스 메틸 타목시펜이 되고, 또는 타목시펜은 하이드록시 타목시펜으로 전환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서 엔독시펜이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이 되는데, 이 엔독시펜이 액티브한 메타볼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액티브한 메타볼라이트가. 그런데 우리가 10-2D6의 저해제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겠죠? 이 경로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엔독시펜이 안 생기겠죠? 엔독시펜이 사실 액티브한 메타볼라이트인데 이게 안 생기면 어떻게 돼요? 유방암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 사실 이거는 유방암 치료를 위해서라도 2D6를 저해할 수 있는 약물을 같이 병용해서 복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CYP 베이스드 드럭 인텍 스타디에 대한 가이던스가 잘 미국에서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대사 연구를 해서 이와 같이 제네티컬리 폴리몰픽한 엔자임에 의해서 대사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와 같은 것들이 인비트로 상에서 인듀스다 또는 이니비트다 또는 인듀스나 이니비트가 아니다. 이게 가장 좋겠죠. 그죠? 아니라면은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그냥 모두 더 이상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인듀스인 경우가 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기질은 아니야. 뭐 이런 것들. 근데 기질이면서 그리고 대사 경로는 또 잘 알려져 있지도 않아. 그러면은 좀 더 해봐야 돼. 여기서도 인비트로는 그런데 또 인비트로의 데이터가 또 잘 있지도 않아. 그러면은 인비보 연구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가면서 해줘야 돼요. 그죠? 복잡해지는 거죠. 자, 메타볼리즘 아까 인덕션이 있고 이니비션 그리고 액티베이션도 있다라고 이야기. 근데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실제 인비보에서 비트로는 나타나지만 인비보에서 이렇게 미닝풀하게 의미있게는 관찰이 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게 아주 심각할 정도로는 관찰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뭐 인비트로 스크리닝 우리가 인비보 스타디를 할 때 뭐 이니비션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인비트로 약물 상호작용 연구. 보통 우리가 뭐 히트를 도출할 때 그리고 리드를 도출한 단계에서 최근에 이거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CYP 피노타이핑 스타디에서는 각각의 CYP 동요소에 대한 선택적인 저해제를 알아야 됐잖아요. 그런데 약물 상호작용 연구에서는 CYP 동요소에 대한 선택적인 기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FDA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1A2 같은 경우에는 페나세틴 OD 에틸레이션이 10-1A2의 선택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 2A6는 쿠마린 7하이드록실레이션, 2B6는 이파비렌즈 하이드록실레이션, 뷰프로피온 하이드록실레이션, 2C8은 파클리탁셀 하이드록실레이션 또는 아모디아킨 ND 에틸레이션도 많이 사용을 해요. 2C9은 톨부타마이드 하이드록실레이션 또는 다이클로페낙 하이드록실레이션, 2C19 S-메페네토인 하이드록실레이션 또는 오메프라졸 하이드록실레이션, 2D6 덱스트로메소로판 OD 메틸레이션, 2E1 클로로족사돈 6 하이드록실레이션, 3A는 미다졸람 하이드록실레이션, 테스토스테론 하이드록실레이션 또는 니페디핀 옥시데이션 이와 같은 것들을 주로 지표 반응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때 기질의 농도를 얼마 정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또 참고가 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페나스틴 같은 경우는 50 마이크로몰, 쿠마린은 5 마이크로몰 이렇게 여기 있는 농도대로 많이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아마 될 거예요. 자, 인비트로 CYP 이니비션 했을 때, 뭐, 실제,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뭔가 파지티브 컨트롤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뭘 가지고 할 것이냐, 뭐, 프레시안, 크라이오, 프리즈러브, 휴먼 헤파토사이트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휴먼 리버 마이크로즘을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한번 보세요. 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인체 간 마이크로즘을 가지고서 실험을 많이 진행을 하더라. 일상대사 요소를 보기 때문에 NADPH 제네레이팅 시스템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기질 약물을 또 넣어줘요. 그 다음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테스트 약물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파지티브 컨트롤러 10스레에 대해서는 케토코나졸 같은 걸 쓸 수가 있겠다. 그죠? 보통 마이크로즈말 리액션 반응이 37도씨에서 이루어져요. 37도씨에서 반응을 시키게 되고, 보통 한 10에서 한 15분 정도 시키면 돼요. 옛날에는 HPLC를 가지고 많이 진행을 했다라고 하네요. LC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씩 했어요. 1A2 저해능 보고 2C9 저해능 보고 2C19 저해능 보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그죠?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최근에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보통 IC50 밸류 또는 KI 밸류를 얻게 되는데, KI 밸류를 얻어 가지고서 이와 같은 식을 세워봐요. 그래서 KI 밸류 그리고 이니비터 농도가 되겠죠. KI 밸류가 1 마이크로몰이고, 그죠? 혈중 이니비터의 농도가 1 마이크로몰이라면은 이게 1이 되잖아, 그죠? 1이고 1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 속하게 되겠죠.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KI 밸류는 1인데 혈중 약물 농도는 0.01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낮은 값이 되겠죠, 그죠? 그럼 낮은 값이 되니까 크게 그런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는 KI분의 I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한 거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해놓은 값이 이게 되겠다. 그래서 1분의 0.01 하게 되면 0.01이잖아. 여기가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약물 상호작용이 별로 크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컴피티티브 이니비터, 난 컴피티티브 이니비터, 언컴피티티브 이니비터에 대해서 실제 예측하는 식이 조금씩은 달라져요. 이런 것들이, 그죠? 각각의 어떤 내가 하는 저해제가 경쟁적 저해제일 때는 이와 같은 시기에서 그 포텐셜을 예측을 하는 거고, 퍼센트 이니비션을 예측을 해내는 것이고, 난 컴피티티브 이니비션인 경우는 이 시기에 의해서 그 포텐셜을 예측해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낮은 생체 이용률을 가지고 있는 드럭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제 인비트로하고 인비보 프리딕션, 사실 우리가 이제 인비트로 실험을 우리가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인비보를 예측을 해야 돼요. 어떻게 예측을 할까? 그 예를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프란룰 카스트하고 자피룰 카스트라고 해가지고서 이 호흡기계에 쓰는 약이에요. 아스마 같은 데 쓰는 약이거든요. 그 약이 2C9을 어떻게 저해하는지를 본 거죠. 해보니까 뭐 별로 저해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B 보니까 저해가 커요. B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 2C9이거든요. 2C9은 둘 다 저해가 크다 해서 KI 값을 구해 본 거예요. KI 스터디를 해서 구해 보니까 KI 값이 프란룰 카스트는 3.82 마이크로몰, 자피룰로 카스트는 5.86 마이크로몰,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혈중 약물 농도, 기존에 문헌에 보고된 값이 있겠죠. 보니까 프란루카스는 1.45 마이크로몰, 자필루카스는 0.5 마이크로몰이었어요. 이 I가 결국 이 I 값이 되겠죠. 자, 프란루카스는 파시얼리 컴피티티브였기 때문에 이 식에 의해서 퍼센트 이니비션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 한 거죠. 해보니까 값이 얼마가 나왔어요? 0.380이 이니비터리 포텐치 0.380이 나왔고, 프리딕티드 이니비션이 26%가 나왔어요. 26%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자필루카스는 7%였어요. 두 개 중에 어떤 약을 쓰는 게 낫겠어요? 굳이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쓰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프란루카스보다는 제해능이 좀 작은,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이 적은 자필루카스가 좀 더 낫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CYP 이니비션은 이난시오 셀렉티브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강악 특이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그게 란소프라졸의 예가 되겠습니다. 란소프라졸에 대한 예가 되겠는데, 보게 되면은 뭐 크게 다 비슷해요. 그죠? 별 차이가 없죠. 이건 조금 차이인데, 근데 B를 보게 되면 드라마틱하죠. 한 가지 폼은 액티베이션을 시키고 다른 한 가지 폼은 이니비션을 시키는 거예요.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결과.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건 10-9이고 10-19에 대해서 해보니까 란소프라졸 같은 경우에 S폼은 0.6인데 R폼은 6.1이에요. R폼은 별로 저해하지 않는데 S폼이 더 특이하게 저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메프라졸은 뭐 비슷했어요. 그건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 하지만 란소프라졸은 상당히 차이가 크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럼 굳이 우리가 위궤양 치료제로서 란소프라졸을 먹어야 된다면은 S폼보다는 R폼이 더 낫겠죠. 왜? 저해능이 작으니까. 이게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이 더 적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가 되겠죠. 아까 이난시오 셀렉티브한 액티베이션도 제가 보였습니다. 그죠? 이 란소프라졸을 보니까 란소프라졸만 이와 같이 액티베이션을 시키고 S폼은 액티베이션을 안 시키더라는 거죠. 이게 이난시오 셀렉티브한 액티베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란소프라졸이고 란소프라졸이고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액티베이션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했었죠. 그죠? 이와 같은 모델로서 이렇게 액티브 사이트의 볼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볼륨 안에 한 가지 기질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기질이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고, 동시에 들어간 경우 이 들어간 기질이 다른 기질에 이 액티브 사이트에 영향을 줘서 이 기질하고 햄하고의 반응성이 더 좋게끔 액티브 사이트의 구조를 변형을 시켜주게 되면은 액티베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교실에서 했던 건데, 옛날에는 이렇게 HPLC를 사용해 가지고서 10-1A2에 대해서 평가, 2C9 평가, 2C19 평가, 2D6, 2E1, 3A 6가지에 대해서 6번 실험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6가지 CIP만 보지 않고 9개 CIP를 보거든요. 그럼 9번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시간 손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최근에는, 그리고 또 이제 옛날에 뭐 라디오 세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는 형광 기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96L 플레이트를 가지고 재는 경우는 빨리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라디오 세일이라든지 이것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형광 기질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기질이에요. 아티피셜한 기질이기 때문에 실제 약물하고는 어떤 재해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해결책으로 저희는 이제 이 질량 분석기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량 분석기를 가지고서 연구를 진행할 때는 이제 9개 같은 거를 실험을 9번 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을 한 번만에 다 측정까지 끝낼 수가 있으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고 에피션티하고 셀렉티브하고 센시티브하고 리프로듀스블 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CYP에 대한 어떤 이와 같은 기질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은 기질들을 사용을 했어요. 각각의 기질을 하게 되면은 그 기질의 대사체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페나시틴은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아세트아미노펜을 가지고 질량 스펙트를 먹게 되니까 110이라고 하는 이온이 가장 큰 베이스 피크로 나타나는 거죠. 하이드록시 부프리피온은 238, 6하이드록타클리탁센 286이 가장 커요. 그죠? 하이드록시 메페니토닌 150이 가장 크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뭐 MRM이라고 해가지고 멀티플 리액션 모니터링 모드에서 실험을 하게 돼 정량 분석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트리플 카드루플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카드룩볼에서는 특정 이온을 선택을 해줘요. 그래서 한 가지 이온만이 Q1을 통과하게끔 해주는 거죠. 나머지는 Q1을 통과하지 못해요. Q2에서는 가스를 넣어주면서 콜리전 에너지를 가해줘요. 그러면 이 들어간 이 한 가지 이온이 깨지게 되겠죠. 깨졌을 때 가장 크게 나오는 조각 이온을 우리가 Q3에서 검출을 해내요. 아주 셀렉티브하죠. 여기서 한 가지 이온만 통과시키고 Q3에서도 이 조각 이온 중에서 역시 한 가지 이온만 통과시켜서 검출을 하는 것이니까 아주 하일리 셀렉티브 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죠. 페나세틴은 152를 선택해서 110을 보는 것이고, 아까 파클리탁실은 870을 선택해서 286을 보는 것. 아주 하일리 셀렉티브한 MRM 조건에서 분석을 진행을 하니까 이와 같이 크로마토그램을 보게 되면은 아세트 아미노펜을 보는 분석 채널에서는 아세트 아미노펜만 검출이 돼요. 덱스트로 2D6를 보는 채널은 2D6만 덱스트로 하나만 검출이 되는 거예요. 다른 간섭하는 이온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일리 셀렉티브 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실험을 할 때는 우리가 마이크로즈말 프로테인의 농도를 체크해야 되는데 0.25mg일 때, 그죠? 0.25mg 이 지역이잖아, 그죠? 다 리니어하게 나타나는 거죠. 요 정도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약간 포화되는 느낌이 보이죠, 그죠? 포화되면 안 돼요. 포화되는 농도가 아닌 리니어한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 농도. 0.25mg/ml. 그리고 반응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한 15분 되면 벌써 꺾이는 게 있죠, 그죠? 특히 미다졸람 같은 경우가 요거다, 그죠? 미다졸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다졸람 때문에 사실 요새는 15분 하지 않고 10분으로 시간을 줄여서 해요. 그래서 반응 시간도 리니어한 반응을 보이는 시간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험하게 되면은 싱글로 인큐베이션 했을 때하고 칵테일로 했을 때하고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비교를 해보니까 결과가 거의 유사하더라. 그리고 이니비션 되는 정도도 유사하더라. 이런 값을 얻어내야 되겠죠. 실제 싱글하고 칵테일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실험 결과가. 그래서 항상 실험을 하게 되면은 싱글로 했을 때의 IC50 값, 칵테일로 했을 때 IC50 값, 그리고 그 값이 문에 있는 값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LC로 했을 때, LC 텐덤 매스를 했을 때, 그 어떤 소요되는 시간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것 같은 경우는 샘플을 많이 찍어야 되니까 매스를 더 오염을 더 많이 시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은 야같이 하이스루프 스크리닝 방식으로 LC 텐덤 매스를 이용해서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에 대한 IC50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KR 화합물을 가지고 한 연구 결과가 되겠죠. 보게 되면은 아마 2C8에 대해서만 약하게 저해능을 가지고 있고 50% 저해능이 한 40 마이크로몰이니까 별로 크진 않아요. 그죠? 나머지 효소에 대해서는 저해능 자체가 거의 무시할 수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이걸 할 때 또 어떤 크라이테리아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보게 되니까 IC50 값이 1 마이크로몰 이하일 때 DDI 가능성이 높다. 10 마이크로몰 이하일 때 중간이다. 10 마이크로몰 높으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 IC50 값하고 비교해야 될 것은 뭐죠? 혈중 농도, 혈중 이니비터의 농도가 중요합니다. 그죠? 아무리 IC50 값이 10 마이크로몰 높다 하더라도 혈중 농도가 만약에 100 마이크로몰이라면은 이건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나겠죠. 근데 IC50 값이 1 마이크로몰 이하라 하더라, 1 마이크로몰이라 하더라도 혈중 농도가, 이니비터의 농도가 0.001 마이크로몰이다. 그러면은 약물 상호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물 상호작용을 판단할 때는 혈중 농도, 그 Cmax가 되겠죠. Cmax 농도하고 IC50 값 또는 KI 값하고 비교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만 우리가 칵테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이상약물 대사 요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 렉 같은 경우는 A셋, B셋 나눠 가지고서 뭐 풀링해서 인큐베이션을 하고 풀링한 다음에 분석은 한 번만 진행을 하는 거죠. 역시 뭐 CYP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UGT 동요소에 대해서 선택적인 기질이 있어요. UGT 1A1은 SN38, 1A3는 케노데옥시콜릭 액시드, 1A4는 트리플로 베라진, 1A6는 N아세틸세로토닌, 1A9은 마이코페놀릭 액시드, 2B7은 날록손을 선택적인 기질로 쓰는 거죠. 역시 아주 그림 자체가 보게 되면은 다른 잡피크가 보이지 않는다 그죠. 아주 깨끗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싱글하고 칵테일 역시 비교를 하게 되면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죠. 이렇게 V 값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이니비션 되는 값도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역시 이상 대사 요소 같은 경우도 시간을 비교해 보니까 뭐 3세트, 이건 2세트 했을 때 뭐 25일이 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10일이면 되고 결국은 이렇게 같이 하이스루프 스크리닝을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 1상 대사 요소, 2상 대사 요소에 대한 가능성을 빨리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결과를 신약 개발하는 히트를 도출하는 단계 또는 리드를 도출하는 단계에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신약을 개발하는 속도 또한 우리가 빨리 정대시킬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